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은 잭팟을 터뜨렸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해서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인식된 부분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뉴스 보도 내용은 4천억 투자에 20조 잭팟 터졌다, 포스코 케미칼 초대박, 이런 기사의 제목인데요. 제 생각은 꼭 기사에 도박장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내용인즉슨 캐나다의 그 얼티엄 캔물 설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GM과 LG 그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법인에 8년간 전기차 양극재를 공급한다, 뭐 이런 계약을 했다는 얘기고요. 새 공장서 연간 3만 톤 규모 생산을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약 4,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공장은 캐나다 퀘벡에 있고 생산량은 연 3만 톤, 완공 시점은 2024년 하반기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또 포스코 케미칼하고 GM이 합작사로 설립이 된 것이다, 이런 뉴스를 한국경제 5월 27일자 남정민 기자의 뉴스 보도로 나온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좀 딴지 거는 건 아닌데요. 1분기 분석을 해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1분기는 실속 없는 매출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그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왜 영업 비밀로 할까? 뉴스 기사 보도 내용에도 기자가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모르지만 원재료 변동분을 반영하면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계약 금액의 제품 가격도 오르게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원재료 변동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왜 영업 비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2차 전지 메이커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어떤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 주속 내용에 보면은 2010년에 포스코 케미칼이 상호도 뭐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음극재 사업을 인수했고 2019년에 양극재 생산과 판매 등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포스코 ESM을 흡수 합병했다. 원래는 이제 뇌화물류를 만드는 데였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13만 500원으로서 그 2021년 말보다는 13,500원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로는 428% 선으로 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2차 전지 하면은 이제 다들 가격이 다들 그 높은 가격으로 그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회사 제목도 그 상호도 케미칼 뭐 바이오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거가 이제 유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가총액이 있는데 최근에 그 ESG 그 표준 그 초안을 보고서 반영한 것이 그 ES 기업가치인데요. 요 기업가치는 그 시가총액에서 순부채를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이제 기업 가치는 한 9,696억 원이나 이제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왜 ESG 기업 가치를 거기에서 순부채를 계산하는데 왜 현금성 자산 외에 유동 금융자산을 제외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을 분석하면서 나름대로는 이해할 만하더라고요. 제가 금융계통에서 일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런 분석을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좀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금융권에서 근무했던, 그런 지인들한테도, 향후 이런, 소재는 한번 대화거리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적어도 지점장들 출신들을 좀 아니까 어느 정도 좀, 그들도 좀 알겠죠. 그 지인들이. 그리고 5% 이상 주주 구조를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구구 포스코죠. 홀딩스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거의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외국인이 이제 별로 5% 이상이라고 그러지만, 크게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 중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었고, 20년이 지나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제가 원가 회계 손익과의 차별성을 조금 소개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매출은 4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로 스루풋을 산출을 합니다. 이것이 79.2%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여기 제가 기술한 대로 매출 재료비의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는 재료비 가격이 크게 인상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출 재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스루풋은 금액상으로 11.4%가 증가했지만 스루풋율로는 11.8%나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4.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 증가율보다 운영비용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생산성은 1.06으로서 전년 동기 1.09보다 0.0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비유는 연초에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월 말에 6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는 900만 원밖에 못 벌은 거고요. 향후에 잭팟이 터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분할해서 매출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원재료 가격이 그대로 있을 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판매 가격에 비해서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무려 110억 원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형만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실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을 거라는 것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0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41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크게 디커플링을 해서 표현해서 스루풋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매출원가 재료비가 무려 86.7%나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14.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공 비율이 35%로 떨어졌습니다. 46%에서 무려 10.6%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됐을 것이다. 인상이 됐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밀로 이 원재료 가격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액상으로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는데, 스루풋 회계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 장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 제조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그 검증 2단계에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저는 인건비를 뭐 1순위로 따지고 있는데요. 435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보다 16.5%가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 수는 이제 257명이 증가했는데요. 아마 그 유형 자산이 증가를 했고 공장 생산 시설도 그 증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캐펙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임금 인상은 크게 상승되지는 않았습니다. 2.2%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연간 평균 임금은 8,300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주비가 654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보다 57.2%가 증가했고요. 요게 이제 제가 그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 게 이제 외주비고요. 요것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요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57.2%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2차전지 만드는데 그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화물을 만드는데 그 연료비가 크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 부분이 한 세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1번과 2번의 차이가 스루풋 분석은 그 WCAI 표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성분 쪽으로는 그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이 차이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은 그 411억 원이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했을 경우에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뭐냐 그러면은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로 가져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이 매출원가 결과로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이 총 제조 비용의 역산에서 풀어낼 때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아까 그 갭만큼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이것으로 표현돼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그 갭2까지 29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추적을 해보면은 무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그 대체된 금액이 29억 원이 있다라고 이제 회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재고자산의 를 위해서 회사가 386억 원을 투자했는데 386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411억 원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25억 원이 더 증가를 했는데 이 평가 손실 액을 빼주면은 29억 원이 더 증가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금액이 어디서 하늘에서 날라왔느냐? 그러면은 하늘에서 날라온 게 아니고 무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들어왔다. 재고자산 대체 중에서 무형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물리적으로 대체될 만한 성격이 뭘까?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무형자산이라는 게 원래 영어권 내지는 지적재산권 등등 뭐 상표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무형의 자산인데 이게 뭔데 29억 원을 재고자산으로 집어넣느냐? 재고자산이 이제 그만큼 부풀려지는 거죠. 이게 2차 전지에 해당하는 자재인지 뇌물에 해당하는 자재인지 아마 제 생각에는 2차 전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재고자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무형자산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가져온 거 아니냐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석을 하면서 무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저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그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좀 투명해지고 신뢰도를 좀 올리려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2단계, 3단계까지 맞아가지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일단 그렇게 검증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이 ESG ESG 기준에서 공식 기준은 지표를 매트릭스라는 영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향후 저도 그것을 반영을 할 계획인데요.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습니다. 재고가 아까 늘었죠. 그래서 영업 이익이 원가 회계보다 더 적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TOE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일 방향으로 떨어졌으면은 투명하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가정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기업이 꼭 이렇게 대기업 규모가 아니고 중소기업 규모 같은 경우에 분기보고서에는 재고자산 명세라든지 비용의 성격적 분류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이나 회전율을 구해보고 재무제표 상태에 있는 거 그런 거로 해서 이게 역방향일 경우에 이제 의문을 던져보는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제가 가정 결론을 냈던 거죠. 그러면은 이 투명 가정도 결국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겠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은 매우 인상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금액이 이제 금액으로 이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니까 수량을 저희가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수량으로 분석하면 또 명확할 겁니다. 아마 ESG 공시 표준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수량으로도 표현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거꾸로 떨어졌을 것이다. 떨어졌다기보다는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인상이 됐다면 내려간 거로 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그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회사가 2021년부터 그 금감원의 어떤 그 보완 사항으로서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14.6%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느려졌고 대신 매입 채무 회전율은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인데, 이 분기 2회전에서 3.4회전이면은 1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그 수금 속도보다 원재료 그 매입 채무에 대한 그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원재료 공급자가 그 시장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또 파워가 세다. 그런 경우에 현찰을 넣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상 이게 늦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빨리 주는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공시된 내용을 보면은 2차전지 부분의 얘기는 없습니다. 뇌화물하고 생석회에 대한 원재료 가격이 뭐 52% 크게 증가를 했고, 제품 가격은 그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만큼 제품 가격에는 상승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그 수량상 있다 그러면 가중 평균을 해보면은 더 좋을 텐데, 이것으로도 뭐 그냥 충분히 비례적으로는 좀 그 원재료 가격만큼 그 내화물 쪽에서는 그 제품 가격을 크게 올리진 못했구나. 그 재료 비율 정도 그 가중 평균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뭐 나갈 필요 없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백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그것이 내부 감사도 아니고 외부에서 그냥 볼 때는 그냥 트렌드만 보면 충분하지 않겠냐. 근데 그 회사의 설명은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 부분 재료 가격 변동 추이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미표기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ESG가 본격적으로 그 공시 표준이 가동이 되면은 이것은 그 국방산업, 안보,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표기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좀 빨가벗고 보여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로 봐서 음극재, 양극재 이 매출 포션이 벌써 5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원재료의 영향력이 뇌화물도 그 영향을 받았겠지만은 이 음극재, 양극재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 50% 가까이 되니까 그 원재료의 영향을 충분히 그 50%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뇌화물 쪽만 이렇게 50% 오르는 게 아니고 이쪽은 더 얼마가 올랐는지 분명히 올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가격도 뭐 똑같이 원재료 가격처럼 그 재료 가격이 아니고 제품 가격도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미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오르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보가 아니라면은, 안보 계통이 아니라 그러면은 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비유동자산 흐름은 2130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요것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억이 어디에 투자가 됐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비율은 뭐 크진 않고요. 물론 그래 이제 4.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61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0.2% 하락을 했습니다. 현금 수익은 좀 떨어진 거죠. 현금 수익도. 그리고 채권자한테 615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1%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크게 그러면 차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Q2 유동금융자산이 상당히 있으면서도 왜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뭐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지표 나온 거 그냥 설명하고 끝났는데, 이제 왜라는 거를 금융 파이낸스 지표에서 저도 분석을 하면서 의문을 던져 보면서 좀 더 학습이 되고 또 그것을 추정해 보는 그런 의견들을 좀 이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조금 첨가하게 됐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배당액이 되겠는데요. 0.7%, ROE 0.7%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종 512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플러스 유동금융자산이 이제 현금 버퍼율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유동금융자산을 하시래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현금 버퍼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적인 기업 가치로 볼 때는 요거 산식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현금성 자산만 현금 버퍼율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CBRR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현금 버퍼율을 뭐에 써먹으려고 이런 지표를 만들었냐 그러면은 캐시 버퍼 플로우 레이트 퍼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대응을 위한 현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ESG 기준이 현금성 자산만 한다 그러면은 2022년 말까지 공식 표준으로 말하자면 발표가 된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어떤 대기업은 언제까지, 뭐 중소기업은 언제까지, 소기업은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서 사업보고서 낼 때 똑같이 공시를 해야 된다. 라는 요구사항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부터 먼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거 이제 베껴가지고 할지 모르지만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대기업 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베꼈으면은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가랑이 찢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에 맞는 어떤 공시 보고, 정보 공시를 그렇게 자기의 이 그릇에 맞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적인 인적 자원들이 상당히 길러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 법인들이 그것을 다 해낼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거의 표준이 ISO 국제표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회계 법인이 만약 그걸 담당한다 그래도 그분들도 공인 회계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재구성을 해봤는데, Q1, Q2의 의문에 대한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단기 금융자산이 3,600억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캐펙스 투자를 위해 가지고 줄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채가 아까 600 몇 억을 갖다가 이제 이 추가 차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그 금융 부채, 이자 부채로서 544억.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부채로 이제 88억 해서 한 620억 정도, 그 차입을 한 거로 이렇게 그 계산이 되죠. 그러면 그 의문에 대한 거로 제가 이제 가설을 세워보면은 2021년도에 그 유상증자 지분의 발행이라고 이제 이 자본변동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공개한 결과 주관사가 있었겠죠. 증권회사에 크게 유입된 자금을 주관사 증권회사의 대응성 금융자산으로 뭔가를 샀을 것이다. 또는 이 돈을 예치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금융계통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망상인지 소설인지 뇌피셜인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그동안의 사회 경험으로 들어봤을 때는 뭔가 그 기브앤테이크 같은 거가 없는 세상은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주식 공개를 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고 유도하는 것이 결국 그 지금 ESG에서 얘기하는 그 기업 가치인데, 그거를 그 비싸게 유도를 해서 일반 그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솔직히 이제 이 경영 실적이 반영이 된 미래 가치라는 이름으로 좋아질 거니까 비싸게 파는 겁니다. 한 주 가격을. 그런 상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우리 덕분에 너희들이 그 포스코 케미칼이 여유 자금을 많이 이 증자를 했으니까 그 돈의 일부는 우리 이 증권회사한테 예치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까? 아마 강제 준 묵계적인 어떤 암묵적인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그 부채를 또 늘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따라서 ESG의 기업 가치에서 순부채에서 현금성 자산만 빼는 것은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는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재고자산 증가에 따른 자금과 종속기업 투자자금, 유형자산 투자자금을 위해서는 단기 금융자산을 다 헐지 못하고 차입할 수 밖에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비유동사 자산에 보면은 종속기업 투자에 1497억. 이게 이제 아까 그 GM하고 합작해서 410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1분기에 투자된 금액으로 나온 거는 1497억 원이 증가된 거로 되어 있고요. 유형자산은 이제 공장 생산시설 증설일 텐데 928억. 그래서 아까 2129억 원의 대부분이 종속기업과 유형자산 투자로 현금이 투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분기를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겠냐 그러면은, 원가회계 패러다임으로 생각할 때 1분기를 100으로 보면은 4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이제 300% 하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재고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도 한 15%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2조 5천억 원의 매출원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조 5천억 원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매출액은 2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다. 판매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목표이익을 거꾸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역으로 해서 매출 목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측을 할 때는.
그러면은 318% 1분기보다 318%가 증가한 2조 7천억 원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게임식으로 이거를 어디 납품한다고 생각을 하자. 이게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하나에 단품이 27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측을 한 그 금액 그대로 해서 이익 한 10만 원 먹는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277만 원, 거의 280만 원대의 그 견적가를 어디 납품하는 데 썼다. 그렇게 된다면은 계약을 그럼 270만 원에 하자. 뭐 우수리 같은 거 뭐 하면 곤란하지 않냐. 270만 달러로 얘기하면은 너무 엄청 큰 금액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 하면은 한 7만 7천 원밖에 안 남는다. 뭐 그래서 아마 그래도 경영진의 요구는 항상 더 이익을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10%를 어떻게 가격을 더 올리든지 판매량을 더 많게 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봐라. 그러면은 그 매출 증가에서 한 그 297만 원에 판매가 된다면은 20만 원 돈의 그 영업이익이 난다. 이럴 경우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10% 증가한다 그러면은 여기 그 실적이 나와 있는 대로 그 재료 비율과 가공 비율 요게 이제 두 개가 합치면은 그 최종원가는 그 딱 100%가 나오게 되죠. 요거를 그 비율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고는 15%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1분기에도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원재료 가격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을 10% 증가시켰는데 매출원가는 재고 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6%밖에는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재고를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거로 지금 20만 원으로 크게 10% 증가했는데 7만 7천 원 영업이익이 20만 원이니까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이제 마술인 겁니다. 비합리적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스루프 퇴계 쪽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그러면은 뭐 단순합니다. 단순 무식하게 그냥 300% 합니다. 스루프율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 그대로 하고 1년에 이제 한 7.6회전 할 거로 이제 그 실적에를 그 4배 곱하면은 한 7.6회전 정도 하는 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손익 그 분기점 함수로 선형 함수죠. 그거로 하게 되면은 목표 이익까지 넣어서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2조 6천억 위에도 2조 6천억. 그러면 이게 이제 합리적인 예측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원가 회계 그 예측보다 2조 7천억보다는 한 1천억 원이 적게 해도 된다. 이런 이제 이 판매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 예측이. 그러면 자, 솔직히 더 부풀리지 않고 이 스루프 쪽에서는 260만 원 견적서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풀리는 거 없으니까 진짜 우리가 제한한 가격대로 사줘야 됩니다. 영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26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 아까 7만 원이었는데 5만 원 남는 거로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스루프 쪽에서도 그러면 이익을 더 내고 매출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무슨 변수, 비선형 변수로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저는 계속해서 그 재고 회전율을 상승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7.6회전에서 0.4회전만 조금만 더 하자. 그리고 스루프율이 아까 그 30몇 프로였는데 판매 가격도 이 협상력에 의해 가지고
좀 올려보자. 나머지 기간 동안에 44%로. 그러면 요거 이제 그 목표 대비 3%좀 더 그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재고 회전율은 그 증분율로 6% 증가를 한다면 실행 결과는 매출은 2조 9천억 원이 아니 29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될 것이고요.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22만 6천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 매출 10% 증가했을 때보다 더 많은 22만 7천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계획 대비 그게 거의 뭐 300%더 증가한 이 5만 원 했었는데 290만 원에 팔면은 그 22만 6천 원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럼 판매 가격이 그렇게 올리기가 쉬운 건 아니니까 사실상은 재고 회전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판매량을 더 하는 거고 아니면은 거꾸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간 만큼 낭비적인 요소가 없어져 가지고 영업이익은 저는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소 포스코 케미칼 쪽이 길게 설명이 됐는데 새로운 그 금융적인 측면에서 파이낸스 측면에서 조금 더 그 학습적인 제 스스로도 그렇고 학습적인 얘기를 좀 더 덧붙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상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